2001년 2월 4일 오전에 나주에 있던 한 강가를 지나던 주민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누군가가 강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인형이나 마네킹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물 밑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게 보입니다. 마네킹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주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같은 시각에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59세의 여성 최 씨는 큰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이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 첫날이었거든요. 당시에 딸이 휴대폰도 분실한 상태라서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TV 뉴스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나주 드들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은 최 씨가 왠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요. 물론 집에 있던 고등학생 딸이 하룻밤 사이에 1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을 이유는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최 씨와 그녀의 남편이 택시를 타고 곧장 나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 부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어요. 그 발견되었다는 시신이 딸이 맞았던 거예요. 강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17살의 박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양이라고 부를게요. 사망 추정 시각은 2001년 2월 4일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킹을 제외한 모든 옷이 전부 다 벗겨진 상태로 물속에 엎드려 있었어요. 몸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요. 허벅지에는 세로로 길게 난 여러 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측 사타구니에서는 멍자국도 확인이 됐고요. 국과수 부검을 했는데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 및 익사소견이 나와요. 자, 부검인은 범인이 피해자를 물속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면서 머리를 물속에 넣어버린 것으로 봤습니다. 경부압박 질식이면 질식이고 익사면 익사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폐와 콩팥에서 플랑크톤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종류를 좀 대조를 해보니까 사망한 장소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평소에 끼고 다녔었던 실반지가 사라졌었고요. 옷가지나 유류품 같은 것들은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시신에서 지문도 하나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초기부터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17일 만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돼요. 이 몸속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이 된 거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DNA를 통해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된 거예요. 범인 잡는 건 앞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되고 16년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컨텐츠 후반부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날 저녁까지 집에 있었던 박양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전날 박양의 행적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일단 피해자와 가장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내야 됩니다. 자, 박양의 여동생의 증언이 있었어요. 언니가 평소처럼 같이 자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외출하듯이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 시각이 2월 4일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였다라고 증언을 해요. 여동생의 말은 사망 전날에 언니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상황이라서 예정에 없던 그런 갑작스러운 약속을 잡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밖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박양의 컴퓨터를 조사했거든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박양이 누군가와 채팅을 나눈 흔적이 발견이 돼요. 근데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요.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박양이 이용했었던 채팅 사이트가 상대방의 기록이 남지 않는 사이트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상대는 누군지 모르지만 박양이 채팅을 통해서 누군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생기는 거죠. 경찰은 이 여동생의 증언을 따라서 피해자가 외출한 새벽 이후의 행적에 대한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를 찾게 돼요. 자,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김군이었습니다.
박양과 동갑이었어요. 김군의 말은 이래요. 박양이 드들강에서 발견된 당일 새벽 3시 30분에 김군이 자기 집 근처 PC방 앞에서 이 박양과 의문의 남성 2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새벽 3시 30분에. 근데 같이 있었던 남자의 얼굴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김군의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박양이 새벽에 이성을 만나러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박양의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이 남자친구는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일단 먼저 집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요. 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그 드들강까지의 거리가 16km였거든요. 새벽에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이 일단 차는 당연히 없을 거고 운전면허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경찰이 다음으로 눈을 돌린 건 동종 전과자나 우범자들에 대한 수사였어요. 인근 전과자 200명을 추려서 일일이 다 DNA 대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불일치 판정을 받게 돼요. 수사가 완전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렇게 수사가 한 달 이상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범인의 윤곽조차 잡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박양을 누군가가 죽인 건 분명한데 범인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꽤 많이 흐릅니다. 2010년이 돼요. 9년이나 지나요. 자, 이때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되면서 이 사건이 좀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DNA법이라고 쉽게 부르는데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2012년에 그러니까 드들강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11년 만이죠. 마침내 당시에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강도살인 등의 죄목으로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39세의 김도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금괴 판매를 미끼로 2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이제 목포교도소에 가서 김도룡을 면담을 할 때 일단 DNA가 일치했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을 해요. 3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예전부터 이 사람이 나주의 드들강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점. 그리고 2번째로 드들강 사건 당시에 이미 그가 전과 8범이었고 살던 곳은 박양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 자취 중이었대요. 3번째로는 박양이 자주 다니던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김도룡도 자주 드나들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당시에 인근 전과자 수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도룡이 이렇게 박양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전과 8범이었는데 왜 당시에는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이 김도룡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라남도 장성의 형집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실거주자들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들만 추려서 검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들강 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미 김도룡은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당시에 드들강에서 박양이 발견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딱 그 시점에 김도룡이 개 12마리를 훔쳐서 절도죄로 수감이 됐었던 거예요.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쩌면 교도소를 은신처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추궁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는 피해자 박양이 난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NA 일치 사실을 딱 들이미니까 관계를 가진 건 맞는데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요. 내가 수많은 여자들이랑 관계를 했는데 그냥 걔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근데 걔랑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합의하에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관계는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김도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과 관계 후에 다른 사람이 그녀를 죽였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자신은 강진의 외갓집에 있었다
라면서 당시에 강진에서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까지 경찰에 제출을 해요. 검찰은 김도령의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반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마지막 목격자 김군 기억나시죠? 김군이 그날 2명의 남자와 박양이 같이 있는 걸 봤었다고 했는데 김도령은 그 남자들 중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미 김군이 그 2명의 남자의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김도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검찰은 김도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자, 이유는 이 2사람이 관계를 가진 것과 살인의 연관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유가족은 눈앞에 있는 범인을 풀어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끝이 나는 듯 했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6년 2월 3일에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시효가 2026년까지 연장이 돼요. DNA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특례법이죠. 게다가 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소멸이 됐고 2016년 2월 검경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건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바로 박양의 일기장에 적힌 한 단어였습니다. 박양의 일기장에 매직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보통 매직이라는 단어는 생리 중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박양이 사건 당시에 생리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가수는 사건 당시에 찍은 혈흔 사진 100여 장을 분석했고요. 2001년의 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이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자,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박양의 친구를 통해 당시 박양이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까지 확보를 하게 돼요. 자, 이 실마리를 경찰이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그 김도령의 주장대로 박양과 김도령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상대가 생리 중일 때 관계를 가졌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 점을 경찰이 파고든 거예요. 당시 수사 관계자는 박양이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김 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을 수 있고 이때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 그것이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창 이렇게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님 아시죠? 그 이정빈 교수님이 결정적인 의견을 더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진짜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내용이에요. 피해자는 관계 이후 2분에서 3분 내에 살해됐다라는 거예요. 자, 2분에서 3분 내에 살해가 됐다면 성폭행을 한 범인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 사이에 누가 와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폭행을 한 사람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 교수님은 2001년의 국가수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피해자 체내에서 채취했던 김도령의 체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 이정빈 교수가 실험을 하는데요. 본인의 혈액과 아들의 정액을 가져와서 같은 실험용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둬요. 7시간 정도를 그냥 놔둡니다. 2개가 섞였을까요? 안 섞여요. 놔두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2개가 금세 섞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박양의 혈액과 김도령의 체액은 섞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관계 직후에 박양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움직임을 줄 틈도 없이 사망했다는 거죠. 이정빈 교수의 주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서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6년 8월 5일, 자, 이날은 박양이 생일이었는데요. 이날 김도령을 기소하는 데 성공해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교수는 성폭행 뒤에 빠른 시간 안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도 이 내용을 재판에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팀은 김도령의 과거 동료 수감자 350명을 모두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유력한 증언까지 확보를 합니다. 자, 김도령이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외갓집이라고 했던 그 강진을 찾아가서 사진을 이렇게 조작해서 찍은 겁니다. 그 사실도 다 털어놨었대요. 집 인근에 있는 게임장에서 박양을 만나서 차로 데려갔고 어느 장소에서 관계를 하려다가 반항을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김도룡이 자기 입으로 밝힌 전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이 가까워지자 이 재소자들과 재판 예행 연습을 하면서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놈이죠. 재판에서 김도룡은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동료 재소자가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거다 라면서 범행 사실을 다 부인했어요. 자, 끝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김도룡이 가석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굉장히 성실하게 수영 생활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격증도 되게 많이 땄었던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무기수였지만 감형을 받아서 가석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결정적인 증거와 정황들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됐어요. 자, 이 판결은 태완이법 시행 이후에 첫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김도룡은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석방의 기회를 잃었고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6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방청석 맨 뒤쪽에는 박양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조금이나마 분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박양의 아버지가 사건이 발생하고 8년 뒤인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잠들 때마다 꿈에서 딸이 자신에게 매일 오라고 한다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범이 잡히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리신 거죠. 누군가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을 그렇게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를 사는 것도 100년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쏜살 같은 세월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콘텐츠 시청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